국민들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이제 느끼신다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소통을 늘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네, 전문가들과 함께 여론 향배 살펴보겠습니다. 배 대표님, 우선 이제 궁금한 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루 만에 43.6에서 또 한 곳에는 37% 네. 올랐다고 나온 곳이 있고 또 내려갔다, 최저다. 이게 아무리 조사 방법이 다르다고 해도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글쎄 대체적으로는 뭐 방향성이라도 같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조사 설계의 차이, 조사 방법상의 차이, 네.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인 한국갤럽과 그리고 자동응답 조사 방식인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이 방법상의 또 차이도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 다를 때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두 조사기관이 이번에 한국갤럽은 아주 중요한 변수였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한국갤럽이고 네. 일정선 갤럽에서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됩니다. 조사 날짜로 보면 그렇죠. 네.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된 것이고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18일 이 신년 기자회견이 오롯이 반영이 됐는데 네. 실제로 매일매일 또 결과를 도출하는 리얼미터의 추이를 보더라도 특히 18일 신년 기자회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특히 많은 이슈가 있을 때는 응답 변동성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죠.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법정 구속도 있었죠. 또 코로나19 이 거리두기 완화 조치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재난지원금의 3차 재난지원금 또 지급이 되는 그것도 있었고 부동산 이슈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네. 또 가덕도 이슈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응답의 변동성이 다른 어떤 구간보다도 커졌던 거라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정은가뱅크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조사는 역시 추이입니다. 특히 이제 지표조사의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2, 3주 정도의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를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텐데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실시가 됐던 대체적인 조사를 보면 조금 문재인 대통령 반등하고 부정평가는 내려오는 결과가 대체적인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네. 김 소장님, 네. 그 여당의 지지율 이제 리얼미터 보면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 멈춘 어떤 반대급부로 돌아간 것인지 그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그럴 만한 요인도 되겠죠. 네. 뭐 반대급부일 수도 있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뭐 이렇게 조사 기간마다 차이가 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의문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지지율 조사라는 거는 이게 평균치를 보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발표된 여론조사 국정 지지율을 보면 4개 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3개 기관은 모두 다 상승해서 40% 초반대를 기록하는 걸 나타났고요. 네. 갤럽 조사만 1%포인트 하락한 37%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어찌됐든 간에 월요일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도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지속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 기자회견 이후에는 지지율 상승폭이 매우 컸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고 아랜서치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상승을 해서 40% 초반대는 유지는 했지만
호남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그 호남 민심의 약간의 그 실망감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추세는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승한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어떤 새로운 어떤 반등의 계기를 잡았다 이렇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진단하기는 좀 않습니다. 앞서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야당을 한번 볼까요? 지금 어쨌든 야당은 하락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간의 단일화를 놓고서 이게 지나친 삿바 싸움 이게 지지층에 피로감을 준 것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네. 뭐 매주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야권에서 이 줄달리기 싸움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상당히 뭐 지지층을 결집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후광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수 여당은 그동안 선거에 상당히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 참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지층을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필요한데 그것을 두고 이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대표의 그 싸움이 일종의 개인 간의 감정 싸움으로 지금 비춰지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 대표님, 네. 이른바 이제 무당층 30% 네. 얘기들을 하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또 여론조사 한편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떠난 청년들이 네. 국민의힘으로는 안 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은 또 무당층으로 돌아서는 겁니까?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무당층과 20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갤럽의 조사인 경우에는 면접원이 직접 질문을 하니까 솔직하게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걸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특히 그런 경우가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한국갤럽보다는 버튼을 누르는 자동응답 방식인 리얼미터의 경우 국민의힘이 약 10%포인트 줄고 높게 나오는 그런 지지율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갤럽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는 무당층이 30%나 되는구나.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에는 상당 부분 이 보수 성향이 강한 샤이 보수가 숨어 있다, 네.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선거가 된다면 무당층의 많은 숫자는 비율은 또 국민의힘 보수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하나 20대의 경우에는 최근 부쩍 이 부동층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만큼 네. 실제 이들의 경우에는 선거 때가 되면은 국민의힘이다 또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또는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20대의 경우에 부동층이 됐다라는 것은 정치 지향성이 없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부분도 네.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선 후보 좀 지지율 봐야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27%, 뭐 이낙연 대표, 뭐 윤석열 총장 이 2배 이상 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연 이재명 지사에게 과연 굳히기에 들어간 건지 네. 아니면 변화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상존해 있는 것인지 그 점을 어떻게 봅니까? 변화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죠. 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여권 내의 경쟁자인데 이낙연 대표의 지지로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재명 지사가 지금은 돋보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반등한 결과도 오늘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 경우에는 당대표인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네. 또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는 역시 4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주목받는 지지율이 이낙연 대표보다는 더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네. 이제 계속 경쟁을 해야만 또 관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관심 유발이 가능하고 또 하나 이제 아직까지는 정책 경쟁을 못 하고 있는데 한쪽에 쏠려버리면 정책적 경쟁보다는 정치적 경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책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양자 구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좋을 수 있고 마지막은 돌발 변수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 단독 질주하고 있는데 마지막 예기치 않았던 이 지사에 대한 돌발 변수가 발생한다면 여당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여당 내에서도 어떻게든 이낙연 대표가 됐든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붙어서든 경쟁을 계속 유발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 이제 정성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재명 지사 이게 독주가 과연 득일지 실일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 수장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1위가 끝까지 1위를 유지한다는 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반사 이익을 보는 면이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재명 지사의 적은 이재명 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이 카리스마 있는 어떤 그 리더십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금 진보 진영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상당히 30% 이상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30% 이상을 치고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30%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대권 주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다자대결에서 30%를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고요. 저는 이 이재명 지사가 이 30% 이상을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확실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지지율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30% 이상을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국민들이 호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 미래 지향적인 어떤 비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비전이 어떤 경기도 내에만 좀 한정되어 있는 느낌을 좀 주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좀 비전 제시를 하는 그런 게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30% 이상을 치고 지금 현재 나가겠지만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낸다는 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여의도 당내 기반 말씀하신 건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일 그 의원들과 또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도 열고 또 네. 젊은 의원들과 또 뭐 오찬도 하고 굉장히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년여 정도 이제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과거에는 대선 1년여 전 그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가 어땠고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네. 2016년만 하더라도 지난 대선의 1년여 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 문재인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지만 당선이 되지만 그렇게 압도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때도 보게 되면은 뭐 조사들에서 오히려 안철수 대표와 경합하는 모습 그렇게 나타났었고 어느 한 후보가 독주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었고 특히 이제 2016년 조사를 보면은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는 거의 부각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은 대선에서의 변수는 여전히 1년여 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네. 2011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의 경우에도 2011년도 2012년 대선의 1년여 전이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주목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또 저희는 이제 그대로 예상대로 된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당시에 그 대표의 경우에는 그렇게 또 주목받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본다면 상당히 이 1년여 전에 대선은 1년여 동안 그 이후 1년 동안 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여론을 보면 이제 지지율 어디 조사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또 그렇게 추이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례도 나옵니다만 김 소장께서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의 지지율은 상당히 1위부터 3위 간의 지지율 변동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윤석열 총장 때문입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만일에 이제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던 그 표 대략 한 10에서 20%포인트 되는 그 지지율이 과연 누구에게 쏠릴 거냐는 그렇죠. 문제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가장 포인트입니다. 강력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지율 판도가 변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지금 차기 대권 주자의 지지율을 결정하는 거는 4월 재보궐선거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윤석열 총장이 출마 여부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세균 총리도 상당히 움직임이 거셉니다. 네. 그 뭐 이광재 의원이라든가 김경수 지사, 김두관 의원 등이 채비를 하고 있는데 이 4의 3 후보론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네. 예, 앞서 여러 변동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여지는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가능성이 열려 있죠. 가능성이 네. 열려 있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후보도 아주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한 후보도 다자대결 구도에서 여권 후보만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자기 지지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5%, 40% 대세론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한편으론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 상당히 또 불안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3후보 가능성은 있고 그 유력한 인물이 또 정세균 총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인지도도 높고 또 국무총리로서 안정감도 있고 코로나19 방역을 또 총괄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주목받고 평가받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분기점은 이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의 지지층은 상당히 또 겹치기 때문에 네. 4월 보궐선거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30%를 돌파할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가상 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누구라도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대선까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간다면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정권 재창출에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이거나 네. 이렇게 지지층들이 더 결집될 수도 있기 때문에 30%를 넘어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반등했죠. 과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40% 중반대를 유지한다면 대통령 지지층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네. 이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두 분 간에 약간 좀 다른 측면도 있는데 이재명 지사 이제 30% 넘기 어렵다라고 했고 넘을 수도 가능성이 있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또 그렇다면 1위의 어떤 독주라는 그 굳히기라는 인상의 지지율이 앞서 이제 30%를 말씀하시고 이제 35%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몇 퍼센트입니까? 35%를 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35% 넘는 게 중요하고 우리 네. 김 소장님은 저는 30%를 넘는 게 중요하다고 네. 보십니다. 근데 지금 역대 여론조사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 변수가 윤석열 총장이에요.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우선 윤 총장의 지지율 하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이슈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저는 뭐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이제 뭐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그때 최고치를 찍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권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면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이유는 그는 이제 반문 세력이 어떤 그 대항마로서 윤석열 총장을 주목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만큼 보수 진영에서 후보가 없었기 때문인데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 국면에 가장 중요한 거는 범야권 후보들이 이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국민들에게 어떤 호감을 끌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존재감을 좀 부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범야권 후보들은 지금 이 비워져 가는 이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지율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궁금한 게요. 원전 수사라든가 이 검찰이 다시 시동을 걸 경우에 네. 그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추세가 꺾인 것인지 그 점은 어떻게 봅니까? 일단 추세는 꺾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이 재발된다면 윤석열 때리기로 이어진다면 그런 네. 월성 관련 또 감사원 관련된 수사가 이어진다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대목입니다. 네. 이 정부가 판단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윤석열 때리기로 충돌로 갈 경우에는 중도층들이 이탈될 수밖에 없다. 네. 지지층들도 영향받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임명되고 난 이후에도 아주 충돌 국면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거를 여권에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요. 발언 한마디로. 선거든 국정수행 등 상당한 네.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앞으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서울시장 선거에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보수 야권의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홍준표 의원, 그리고 원희룡 지사, 네.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가 남는데 네. 과연 이 윤 총장의 이른바 반문, 대통령과 대립각을 했던 이 지지층들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네. 같은 검사 출신인 홍준표 의원이 가져가느냐, 유승민 전 대표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원희룡 지사가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는 네.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참가를 안 할 경우에 과연 그 지지율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문제인데
어쨌든 지난 최근 이제 앞서 분석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지지세도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그건 전혀 다른 겁니까?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던 대다수의 지지층은 범보수 진영이긴 하지만 중도 충도 상당히 지지를 보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의 이미지와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이미지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뭐 카리스마 있는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재명 지사한테 윤석열 총장이 좀 지지율이 옮겨간 걸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럼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그러면 야권 후보, 범보수 진영 후보에게는 누구에게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유승민 의원한테 조금 가장 많은 네. 그러니까 그나마 가장 많은 지지율이 윤승민 의원한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윤승민 의원의 지지율을 좀 쭉 추이를 보면 20대 보수들, 소위 말해서 20대 젊은 보수들에게는 꾸준하게 두 자리 숫자 지지율을 받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TK 전통동 보수 진영층에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지지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지율이 마의 5%를 넘기에는 매우 힘들어 보이지만 저는 윤석열 총장이 많이 빠진다면 그 지지율의 일부는 유승민 의원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국민의힘인데 네. 지금 서울 시장 보궐선거를 놓고도 안철수 대표가 이제 마냥 충돌하고 네.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유승민 전 대표든 원희룡 지사든 지지율을 흡수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해야지 그 방향성이 잡힐까요? 그게 이른바 윤심쟁탈전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윤석열 총장이 이제 7월에 임기를 다하고 나면은 정치에 참여할지 안 할지가 이제 최종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윤 총장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을 누가 가져가나? 그건 일단은 네. 우선 기본적인 환경은 이른바 대통령과 대립각을 얼마나 세우는 인물이냐. 그리고 윤 총장 지지층들이 바라는 것은 또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거든요. 정권 이 탈환을 해올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런 부분에 더 주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승민이냐, 원희룡이냐, 홍준표냐 알 길이 없는데 그 당시 그 시점에 이 대통령과 가장 크게 대립각을 세우고 이 반문 빅텐트를 이어갈 수 있는 후보의 환경이 누구 쪽에 쏠리느냐. 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대통령은 행정수반입니다. 각 부처 등의 공무원, 즉 행정부의 우두머리, 최고 결정권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 장관들은 무엇을 하는지 이름도 하는 일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선 주자만 보이고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더 남은 이 순간 뼈아프게 새겨드려야 할 때문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